여보, 당신 맞지? 저를 아십니까? 15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아들 결혼식에 백만장자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틀림없이 남편인데 그는 아내를 전혀 모르는 눈빛이었죠. 도대체 그의 지난 15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아들 장가가는 날이야. 마음속으로 수없이 남편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정민은 예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의 옷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건네는 축하 인사에 미소로 답하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정말 훌륭하게 컸네요.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친척 어르신의 위로 섞인 말에 정민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죠. 오늘은 아들 태준이의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요. 자신의 슬픔이 아들의 기쁨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똑같은 인사말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정민은 문득문득 옆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혼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유독 외로워 보이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죠. 신부 측 혼주는 부부가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는데 자신은 혼자였으니까요. 예식장 로비의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뿜어냈지만 그 빛조차 정미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15년. 남편 없이 보낸 세월이 그만큼이나 됐죠. 베트남 건설 현장으로 떠났던 남편은 결국 차가운 유골함에 담겨 돌아왔고 그날 이후 정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 축의금이요. 정미는 기계적으로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죠. 아침부터 긴장해서인지 아니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져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하며 태준이를 키웠던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발은 쉬지 못하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아들만큼은 누구에게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 덕분인지 태준이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고 결국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그렇게 키워낸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보았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정민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객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죠. 저기 임 사장님이 나오시네요. 정미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돈 어른인 임재곤 사장은 이 지역에서 중형 건설사를 운영하는 거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신부 측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딘가로부터 연락을 받은 듯 급히 로비 방향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죠. 평소라면 비서를 보내는 그가 직접 나가는 모습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에 하객들조차 의아해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며 임 사장이 한 중년 남성과 함께 다시 들어섰습니다. 정민은 처음 보는 남성이었지만 임 사장은 그를 극진히 안내하며 예의 바르게 옆자리를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남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여유와 품위가 배어 있었죠. 저분은 누구시지? 정민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임 사장 같은 거물이 저렇게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인물은 아닐 텐데요. 두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임 사장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옆에 남성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죠. 그 남성은 꼿꼿한 자세로 걸으면서도 어딘가 부드러운 인상을 풍겼습니다. 아, 사부인. 임 사장이 정미를 발견하고는 크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정미도 얼른 자세를 고쳐 잡고 맞이할 준비를 했죠. 제가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임 사장이 옆에 남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미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 남자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어요. 샹들리에도, 웨딩홀의 웅성거림도, 임 사장의 목소리도 모두 지워졌습니다. 정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두 발이 바닥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어디선가 끊겼죠. 이마가 넓은 것, 눈꼬리가 살짝 처진 것, 오뚝한 콧날.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그 미간. 정민은 그 얼굴을 15년 동안 꿈에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정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연은 분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그 도연이, 아니 도연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사부인, 이쪽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윤재혁 대표님이십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자 최고의 사업 파트너죠. 임 사장의 소개가 귓속에서 웅웅 울렸지만 정민은 그 남자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꿈이 아닐까 싶어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정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목소리까지 도연과 똑같았거든요. 낮고 부드러운 음성,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어조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정민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죠. 여보, 정말 당신이야?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그 남자의 눈빛에는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고 낯선 눈빛이었죠. 아, 네. 반갑습니다. 정미가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임 사장은 정미가 긴장한 줄로만 알고 호탕하게 웃었죠. 하, 사부인께서 많이 긴장하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아드님 결혼식이니까요. 그럼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재혁이라고 소개된 그 남자는 여전히 정중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럼 먼저 들어가 계시죠. 곧 식이 시작될 테니까요. 임 사장이 재혁과 함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정민은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걸음걸이마저 도연과 똑같았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앞으로 나가는 것도, 팔을 흔드는 각도도 모든 게 일치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민은 현관 기둥을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니,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식 시작을 알리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민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죠. 혼주석에 홀로 앉아야 한다는 사실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걸까?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보는 걸까? 정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결혼식이 시작되고 있었죠. 눈앞에서 주례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남편이 맞을까?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일까? 정미의 시선은 자꾸만 신부 측 하객석으로 향했습니다. 사돈인 임 사장 바로 뒤에 앉은 재혁의 옆모습이 보였죠. 곱게 세운 어깨, 턱을 살짝 들고 앉은 자세,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까지 모든 게 남편 도연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저녁 준비로 분주하던 때였죠. 정민은 감자를 깎다가 갑자기 울린 휴대폰 소리에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여보세요? 강도연 씨 가족분이십니까? 공무원 특유의 딱딱한 목소리에 정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주베트남 대사관 영사과에서 연락드립니다. 강도연 씨가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주방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난 휴대폰처럼 그녀의 삶도 그날 산산조각이 났죠.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확인은 어려웠지만 소지품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지갑과 여권이 든 점퍼가 나왔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부정했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얼마 후 작은 유골함에 담겨 돌아온 남편을 보며 정민은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죠. 장례식장에서 교복을 입은 17살 태준이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상주가 되어야 했던 아들은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죠. 태준아, 울어도 돼.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해. 하지만 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울어요. 제가 울면 엄마도 우실 거잖아요. 그 말에 정민은 아들을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17살 소년이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어야 했던 그날의 아픔이 지금도 가슴을 저몄죠. 장례가 끝나고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남편이 수입이 끊기자 당장 생활비가 막막했거든요.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17살 태준이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넌 공부만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그날 밤 정민은 태준이의 어깨를 꽉 잡고 말했죠. 태준아, 아빠 없어도 기죽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너 대학까지 보낼 거야. 약속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민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하며 돈을 모았죠. 발은 쉬지 못하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아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준이는 어엿한 변호사가 되어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하며 주례사가 계속되는 동안 정민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죠. 고개를 살짝 돌려 제역을 훔쳐봤습니다. 그가 옆 사람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살짝 웃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미소까지 도연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도연 씨가 맞는 것 같은데 왜 나를 모르는 거지? 정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남편이 살아있다면 왜 15년 동안 연락이 없었을까요? 왜 윤재혁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하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신부 측 혼주 부부가 나란히 일어섰습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보고서야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어머니, 인사하셔야죠. 태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정민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머나, 미안해. 엄마가 정신이 없었네. 정민은 허둥지둥 일어나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신부 측 혼주 부부가 다정하게 인사하는 모습과 달리 정민은 혼자서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그냥 감격스러워서 그래. 정민은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남편 강도현과 똑같이 생긴 그 남자 윤재혁이 생각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가 가족 사진, 친척 사진, 친구들과의 사진까지 수십 장의 사진을 찍는 동안 정민은 기계적으로 미소만 지었죠.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눈이 부셨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하객들 사이를 헤맸습니다. 재혁을 찾고 있었거든요. 신랑 어머님, 카메라 보셔야죠. 촬영 기사의 말에 태준이가 살며시 정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 미안해. 정신이 없네. 촬영이 끝나자 하객들이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죠. 재혁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는 정미의 눈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발견했죠. 임 사장과 함께 귀빈실 쪽으로 걸어가는 재혁의 뒷모습을 확인해야 해. 놓치면 안 돼. 정민은 한복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올리고 빠른 걸음으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헤치며 가는 그녀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였는지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신랑 어머니가 왜 저렇게 급하신가?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봐요. 하지만 정민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재혁을 따라잡는 것만 생각했죠. 15년 만에 만난 남편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복도를 돌아 피로 연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재혁과 임 사장이 귀빈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민은 잠시 망설였죠. 무작정 따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남편이 맞다면
정미는 복도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렸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요. 그때 누군가 정미의 어깨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피로연 시작했는데요. 돌아보니 태준이의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아, 그래. 금방 들어갈게. 정미는 마지막으로 귀빈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문 너머에 있을 윤재혁, 아니 어쩌면 강도현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죠. 피로 연장해서 꼭 확인할 거야. 정말 당신이 맞는지. 정미는 귀빈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죠. 넓은 방 안에는 원형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가장 안쪽 테이블에 임 사장과 재혁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들에게 다가가자 임 사장이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손짓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여기 계셨군요. 이리 오세요. 임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빈 의자를 빼내며 정미에게 앉기를 권했습니다. 재혁도 예의 바르게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죠. 앉으세요, 사모님. 혼자 계시기 심심하실 텐데 잘 오셨습니다. 그 정중한 말투와 부드러운 음성이 또다시 정미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도연도 늘 이렇게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미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혁과의 거리가 불과 한 팔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이 친구도 베트남에서 오느라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같이 드시죠. 네, 그러죠. 정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은 계속 재혁에게 머물렀습니다. 재혁은 그런 정미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살짝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종업원이 물을 따라주자 재혁이 조용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정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혁이 물컵을 시계 방향으로 2번 돌려 잡은 뒤 마셨거든요. 그것은 도연만의 독특한 버릇이었습니다. 긴장하거나 생각이 많을 때면 늘 그렇게 했죠. 처음엔 이상하다고 놀렸지만 나중엔 그것마저 사랑스러워 보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사모님? 재혁이 정미에 뚫어지는 시선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저. 정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재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물맛이 좋네요. 역시 한국 물이 최고입니다. 임 사장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베트남 물하고는 다르지. 이제 한국 음식도 실컷 먹게나. 고지어 설렁탕과 밥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설렁탕을 보며 임 사장이 말했죠. 자, 한국 밥이 그리웠지? 많이 들게. 네, 감사합니다. 재혁은 밥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젓가락을 들었죠. 그리고는 놀랍게도 밥 위에 올려진 검은 콩을 하나씩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도 똑같았거든요. 콩밥을 해주면 늘 투정을 부리며 콩을 골라냈죠. 왜 그래, 이 친구야. 콩이 몸에 좋은 건데? 임 사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재혁은 민망한 듯 웃으며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어릴 때 콩이 목에 걸린 뒤로 이게 영 익숙해지질 않더라고요. 오래된 버릇입니다. 정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이 했던 말과 한자도 다르지 않았거든요. 콩을 안 드시나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오래된 상처 같은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게 하나씩은 있잖아요. 정미는 간신히 대답하며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드는 게 느껴졌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반가웠어요.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정미는 재혁의 모든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덥네요. 실례하겠습니다. 재혁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양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죠. 팔꿈치까지 소매가 올라가자 정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왼쪽 손목 안쪽에 선명한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보였거든요.
그것은 신혼 시절 정미가 뜨거운 된장찌개 냄비를 엎을 뻔했을 때 도연이 막아주다가 생긴 상처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도연이 웃으며 했던 말이 생생히 기억났죠. 당신 다치는 것보다 100배 나아.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정미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사부인 임 사장의 목소리에 정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재혁의 손목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아, 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때였습니다. 정미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요란한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 돌아봤습니다. 재혁도 놀란 표정으로 정미를 바라봤죠. 사부인 괜찮으십니까? 재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손목에 난 흉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저 잠깐 화장실에. 정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확신은 들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거든요. 왜 도연이 자신을 모르는 척하는지,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임 사장의 말에 정미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귀빈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정미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맞아. 내 남편이 맞아. 물 마시는 버릇도, 콩을 싫어하는 것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왼쪽 손목의 흉터까지 모든 증거가 그가 도연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췌해 보였죠. 15년이라는 세월이 자신을 이렇게 변하게 했나 싶어 씁쓸했습니다. 남편이 날 못 알아볼 만큼 내가 변한 걸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얼굴이 변해도 알아보는 법인데 도연의 눈빛에는 정말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거든요. 정미는 다시 귀빈실로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서 모든 걸 밝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들의 결혼식 날 소동을 일으킬 수는 없었죠. 일단 오늘은 참자.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정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귀빈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재혁과 임 사장이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아, 사부인 괜찮으세요? 임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저 좀 어지러워서요. 아무래도 아드님 결혼식이라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봐요. 정미는 이제 재혁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정체를 확신하게 된 지금 모든 게 달라 보였거든요. 저는 이만 자리를 비워야겠습니다.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럼요. 어서 가보세요. 임 사장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도 일어서며 정중히 인사했죠. 들어가세요, 사모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그 말에 정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반가웠다니. 아내에게 처음 만난 사람처럼 건네는 인사라니.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정미는 간신히 대답한 뒤 살짝 머뭇거리다 임 사장을 향해 힘겹게 웃었습니다. 저 사돈 어른은 나중에 잠시만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간 임 사장의 표정에 잠깐 놀람이 스쳤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사부인 말씀만 하세요. 언제든 제가 시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는 고개를 숙이고 귀빈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손등으로 재빨리 닦았죠. 가슴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까지 무사히 마친 뒤였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태준이와 하은도 신혼여행을 위해 공항으로 떠났죠. 예식장이 서서히 비어가는 가운데 정미는 로비 한쪽에서 임 사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기다리셨습니까? 임 사장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정미는 긴장된 표정으로 일어섰죠. 네. 사돈 어른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뭘 그러세요? 이제 사돈간인데 당연하죠. 무슨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두 사람은 예식장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자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죠. 사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까 그 윤재혁 대표님 말입니다. 아, 재혁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임 사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분과는 어떤 관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과거에 대해 좀 알 수 있을까요? 임 사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죠. 왜 갑자기 재혁 과거를 물으시죠? 그냥 사장님께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셔서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정민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 사장은 잠시 정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래요. 사부인께서 물으시니 말씀드리죠. 재혁은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최고의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임 사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3년 전이었어요. 제가 베트남 다낭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죠. 어느 날 현장 인부들 사이에 낯선 사람이 하나 섞여 있더라고요. 정민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임 사장의 입만 바라봤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색도 남루하고 보기에도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현장 소장이 쫓아내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두라고 했죠. 밥이라도 먹여보내자고요. 그 사람이 윤재혁 대표님이었나요? 네, 맞아요. 나중에 들어보니 2년째 이곳저곳을 떠돌며 막노동으로 연명하고 있었대요. 2년. 정미의 입에서 그 숫자가 새어나왔습니다. 소리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거의 숨에 가까운 소리였죠. 임 사장은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을 완전히 잃어서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찻잔으로 뻗으려다 굳어버린 손이 그대로 허공에 매달렸죠. 임 사장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의사 얘기, 진단 얘기. 하지만 정미의 귀에는 단 하나의 말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을 완전히 잃어서. 정미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테이블 위 찻잔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흔들리는 건 찻잔이 아니라 자신의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몰랐던 겁니다. 저를, 태준이를 처음부터.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임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의사 말로는 심한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라고 하더군요. 이름도 나이도 국적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정미는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들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그녀는 두 손을 찻잔 아래로 감추고 계속 임 사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몸은 건설 일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도구 다루는 솜씨며 도면 보는 능력이며 분명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일하게 했죠.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기억을 잃어도 몸은 기억한다. 건설 일도, 물컵 돌리는 버릇도, 콩을 골라내는 손도. 그러면 나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장에서 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크레인 사고가 났죠. 철골이 떨어지는데 하필 제가 그 아래 있었어요. 순간 누군가 저를 확 밀쳐냈는데 그게 바로 재혁이었습니다. 임 사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자기 몸을 날려서 저를 구했어요. 대신 재혁이 철골에 맞아 크게 다쳤죠.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제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책임지겠다고. 정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을 잃었어도 남을 구하는 그 성품은 변하지 않았구나 싶어서였죠. 도연은 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다치는 건 괜찮아도 남이 다치는 건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신분을 만들어줬어요. 윤재혁이라는 이름도 제가 지어준 거고요. 그리고 제대로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대단하더라고요. 건설 현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경영, 회계까지 놀라운 속도로 익혔어요. 3년 만에 제 오른팔이 됐고 5년 뒤에는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구해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회사 대표가 됐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눈은 이미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근데
임 사장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죠? 혹시 제 역을 아시는 겁니까? 정미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신기해서요. 기억을 잃으신 분이 그렇게 성공하셨다니 대단하다 싶어서요. 임 사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미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사돈어른. 윤재혁 대표님께서 언제까지 한국에 계신가요? 일주일 뒤에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워낙 바쁜 사람이라 이번에도 겨우 시간 내서 온 거죠. 일주일. 정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도연의 기억을 되찾게 해야 했죠. 아니, 적어도 그가 강도현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돈어른,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정미가 간절한 눈빛으로 임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윤재혁 대표님께 제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사장님의 은인이시니 저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임 사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재혁이 시간이 있을지. 워낙 일정이 빡빡한 친구라서 부탁드립니다. 사돈어른. 꼭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정미의 간절한 목소리에 임 사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죠. 재혁이 시간이 되는 대로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정미는 일어서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임 사장이 떠난 뒤 정미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죠. 카페 안에는 이제 정미 혼자뿐이었습니다. 낮게 흐르는 음악 소리만이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카운터 쪽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규칙적이고 무심한 소리였죠. 정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등이 보였습니다. 갈라진 손마디, 굳어진 손바닥. 15년 동안 일한 손이었어요. 식당에서, 청소 현장에서 새벽마다 이 손으로 벌어서 태준이를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 손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기억을 잃었던 거야. 정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말을 입 밖으로 한번 꺼내보고 싶었던 거죠. 나를 모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손등 위로 눈물이 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정미는 닦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혼자였던 거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묘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원망도 슬픔도 아닌 그냥 아픔이었어요. 자신이 혼자였던 것처럼 그 사람도 15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혼자였다는 것. 그 사실이 이상하게 더 가슴을 저몄습니다. 일주일밖에 없어. 정미는 손등에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서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기억을 잃었어도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어도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컵을 돌리는 손끝도, 콩을 골라내는 버릇도, 왼쪽 손목의 반달 흉터도. 몸이 기억하고 있다면 마음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기다려, 여보. 내가 꼭 당신의 기억을 되찾아 줄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추억을. 그리고 당신이 떠나기 전날 밤 나한테 했던 그 말도. 그 말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미 자신도 그 말이 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될 줄은 몰랐죠. 정미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정미는 새벽부터 일어나 둥글레를 씻고 끓이며 정성스럽게 둥글레차를 준비했죠. 도연이 가장 좋아했던 그 맛을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 몇 번이나 맛을 봤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만나는 거야. 정미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화려해 보이지도 너무 초라해 보이지도 않는 단정한 차림을 고르느라 한참이 걸렸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아이라인을 몇 번이나 다시 그어야 했습니다. 호텔 카페의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정미는 가장 조용한 구석 자리를 골랐습니다.
텀블러에 담아온 둥글레차가 식을까봐 계속 만져보며 온도를 확인했죠.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겠지. 정민은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막상 시간이 다가오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미친 듯이 뛰었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태준이라는 이름이 떴죠. 태준아, 신혼여행 잘 보내고 있지? 휴대폰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날씨도 좋고요. 어머니는 잘 계시죠? 정민은 순간 울컥했지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 잘 지내지? 너희는 밥 잘 챙겨 먹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어머니도 밥 거르지 말고요. 집에 가면 전화 드릴게요. 그래, 즐겁게 지내. 알겠지? 전화를 끊고 난 뒤 정민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티 내지 말아야 한다는 듯 떨리는 숨을 깊게 고르며 다시 텀블러를 만지작거렸죠. 사모님. 낮은 목소리에 정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혁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죠.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정미는 또다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역시 도연이 맞아. 아, 오셨군요. 앉으세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혁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맞은편에 앉았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꼭 뵙자고 하셔서요. 솔직히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만 재혁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개인적인 만남을 청했으니까요. 정민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께 들었습니다. 15년 전 베트남 사고로 과거 기억을 모두 잃으셨다고요. 재혁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들었죠. 네, 맞습니다. 저에게는 15년 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그때 새로 태어난 것처럼요. 이미 익숙해졌습니다만 그 말에 정미의 가슴이 저몄습니다. 15년 전 이전의 세상, 그곳엔 자신과 태준이가 있었는데 그에겐 존재하지 않는다니요. 힘드셨겠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과거라면 현재에 충실하며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제가 전부니까요. 정민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텀블러를 꺼냈습니다. 재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봤죠. 이게 뭔가요? 혹시나 기억에 도움이 될까 싶어 가져왔습니다. 둥글레차예요. 정미가 떨리는 손으로 텀블러 뚜껑을 열고 찻잔에 둥글레차를 따랐습니다. 구수한 향기가 테이블 위로 퍼졌죠. 둥글레차요? 왜 갑자기? 재혁은 의아해하면서도 찻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그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죠. 이 맛 어때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혁은 다시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네요. 분명 처음인데 어디서 마셔본 것 같은 느낌이.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더듬으려는 듯 허공을 바라봤죠. 누군가 이런 차를 자주 끓여줬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제가 기억하는 건 15년 전부터니까. 정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도연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끓여주던 그 둥글레차의 맛을요. 대표님, 정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족이 있었다면 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재혁은 창밖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찾고 싶었죠.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면 진작 나타났겠죠. 15년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건 저한테 가족이 없었거나 이미 다 포기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미가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혁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죄송합니다. 그냥 어떤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당신이 돌아가신 줄 알았다거나. 사모님은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죠? 재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민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침내 결심했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고요. 네. 재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만나는 사이인데. 그게 무슨. 당신 왼쪽 손목에 화상 흉터 제가 알아요. 정미가 재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는 반사적으로 왼쪽 손목을 오른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반달 모양의 화상 자국이죠. 뜨거운 냄비에 데어서 생긴. 재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어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정민은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딱 하루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처음이 아니에요. 정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이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재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 여인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특히 그 둥글레차의 향기가 자꾸만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죠.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정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에 재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혁도 따라 일어나며 물었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집으로요. 당신이 살았던 집으로.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미가 차 키를 꺼내자 재혁이 말했어요. 제가 운전할까요? 손이 많이 떨리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길을 아니까 제가 할게요. 정미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재혁이 조수석에 앉자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침묵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멀어요. 아니요. 부가현동이니까 30분이면 돼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부가현동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혁은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듯했고 정민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핸들을 꽉 잡고 있었죠. 차가 부가현동 언덕길 입구에 들어서자 재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미가 곁눈질로 그를 살폈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이 길이 왠지 낯익은 것 같아서요. 재혁은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 했지만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죠. 정말 제가 여기 살았던 겁니까? 네. 15년 전까지는요. 정민은 창문을 살짝 내리는 재혁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길을, 이 동네를, 그리고 어쩌면 자신과의 추억도요.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야. 거기서라면 분명 뭔가 기억날 거야. 차는 부가현동 언덕 아래 좁은 골목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정미가 시동을 끄자 차 안에 묵직한 정적이 흘렀죠. 여기서 내리셔야 해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라서요. 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을 디딘 순간 낡은 아스팔트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죠. 재혁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파른 언덕길 양옆으로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담벼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전봇대에는 빛바랜 전단지들이 너덜거리고 있었죠. 정미가 먼저 걸음을 떼자 재혁도 그녀를 따라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길이 고르지 않아서요. 정미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이미 움푹 패인 보도블록을 자연스럽게 피해 걷고 있었어요. 마치 이 길을 수백 번도 넘게 걸어본 사람처럼요. 정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연이 매일 저녁 퇴근할 때면 똑같이 저 자리를 피해 걸었거든요. 빗물이 고여 늘 질척했던 그 자리를요. 재혁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왼쪽 세 번째 집 담장 위로 삐죽 솟은 대추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리던 대추의 달큰한 맛이 혀끝에 맴도는 것 같았지만 왜 그런 감각이 느껴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정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죠. 아닙니다. 그저 이동리가 낯설지 않아서요. 두 사람은 말없이 언덕을 올랐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낡은 갈색 대문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정미는 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여기가 대표님이 살았던 집이에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혁은 천천히 대문을 바라봤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재혁의 발걸음이 저절로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미가 미처 말릴 새도 없이 그의 손이 문고리에 닿았어요. 차갑고 거친 쇠 표면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순간 재혁의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대문을 여는 손, 낡은 소리를 내며 열리는 문짝, 마당에서 뛰어나오는 작은 그림자. 재혁은 머리를 감싸 쥐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쥐어짜는 듯한 두통이 몰려왔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정미가 황급히 다가와 재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어요. 이 집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삼키며 재혁의 반응을 지켜봤죠. 들어가 보시겠어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정미가 열쇠로 대문을 열자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빨랫줄이 쳐져 있었고 구석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재혁은 마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살았다는 겁니까? 네. 당신이 떠나기 전까지요. 정미의 대답에 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온몸의 세포가 이곳을 기억하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정미는 재혁을 시장통 입구에 있는 작은 순대국집으로 데려갔어요. 낡은 간판에는 원조할매 순대국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여기는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던 곳이에요. 주말이면 꼭 여기 와서 드셨거든요. 정미가 설명했지만 재혁은 여전히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죠. 어서 오세요. 어머, 정미 씨 아니에요? 주방에서 나온 할머니가 정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70살이 훨씬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재혁을 보더니 순간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정미에게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양반 혹시 도연 씨 아니에요? 정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아는 분이에요. 순대국 둘 주세요. 정미가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이 나왔습니다. 뜨끈한 육수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죠. 재혁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재혁의 시선이 테이블 가운데 놓인 양념통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이 저절로 고춧가루 양념통을 집어들었어요. 정미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재혁은 마치 수십 번 해본 동작처럼 자연스럽게 양념을 떠서 국물에 넣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정확히 3숟가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깍두기 국물을 2숟가락 떠서 부었죠. 모든 동작이 도연과 똑같았습니다. 재혁은 국을 1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끈하고 얼큰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몰려왔어요. 이 맛을 안다는 느낌. 수없이 먹어본 것 같은 익숙함이었습니다. 정미는 재혁이 국물을 삼키는 것을 보며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참으려 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였죠. 하지만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성은 기억을 잃어도 그대로네요. 정미의 목소리가 중간에 갈라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재혁은 그제야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깨달았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정미를 바라봤어요. 저에게 이런 습관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늘 그렇게 드셨어요. 양념 3숟가락에 깍두기 국물 2숟가락. 제가 양이 너무 많다고 타박하면 당신은 이래야 제맛이라고 하셨죠. 재혁은 다시 국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빨갛게 물든 국물이 그를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재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맛을, 이 향기를, 이 공간을.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테이블 위를 맴돌았죠. 순대국집을 나온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정미가 멈춰선 곳은 동네 공원이었어요. 낡은 그네와 철봉, 모래밭이 있는 작은 공원이었죠. 여기는 대표님이 자주 오셨던 공원입니다. 정미가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재혁은 그 벤치에 천천히 앉았어요. 정미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았죠.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공원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불자 비어있는 그니가 삐그덕거리며 흔들렸어요. 그 단조로운 소리가 재혁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재혁은 그네를 멍하니 바라봤죠. 소리가 반복될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네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러다 들렸습니다. 아빠, 더 세게 밀어줘. 맑고 높은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재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네는 비어 있었죠. 바람만이 그네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심한 이명이 몰려왔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정미가 놀라 재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재혁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죠. 관자놀이가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희미한 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네를 타는 작은 아이, 뒤에서 밀어주는 누군가의 손, 하늘로 치솟는 아이의 웃음소리.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도 밀어주는 사람의 얼굴도 모두 흐릿하게 번져 있었어요. 재혁은 괴로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뭔가를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기억이 답답했어요. 정미는 재혁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그가 놀랄까 봐서였죠. 대신 그저 곁에 있었어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는 누구였던 겁니까? 재혁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정미는 재혁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정미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를 여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비닐 커버에 끼워진 사진은 세월의 흔적으로 모서리가 약간 발해 있었어요. 대표님.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미는 사진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중학교 교복을 입은 소년이 가운데 서 있고 양옆으로 남자와 여자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죠. 배경에는 입학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이건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정미였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자세히 보세요. 정미가 사진을 재혁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당신이잖아요. 재혁은 사진을 받아들고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이마가 넓은 것, 눈꼬리가 살짝 처진 것, 오뚝한 콧날. 모든 것이 지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털끝 하나 틀리지 않았어요. 아니 이건. 재혁의 손이 거칠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그의 손 안에서 바들바들 떨렸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이게 정말 저란 말입니까?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건 태준이 중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당신이 베트남으로 떠나기 1년 전쯤이었죠. 여기 보세요. 왼쪽 손목에 시계 차고 계시죠? 제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시계예요. 그만하십시오. 재혁이 정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재혁은 사진과 자신의 손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작은 점, 사진 속의 손에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어요.
왼쪽 귓불이 약간 큰 것도 입꼬리의 미세한 비대칭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죠. 저에게. 재혁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는 힘겹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에게 아내가 아들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재혁은 현실감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 모든 게 15년 동안 기억 저편에 묻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재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맞아요. 정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강도현. 그게 당신의 이름이에요. 재혁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강도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죠. 저는 강도현. 재혁이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낯설면서도 왠지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혀끝에서 맴도는 그 음절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25에 만나서 이듬해에 결혼했어요. 태준이가 태어났을 때 당신은 너무 기뻐서 병원 복도를 뛰어다녔죠. 정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당신은 건설 현장 기술자였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매일 저녁 퇴근하면 태준이를 안아 올리고 빙글빙글 돌렸어요. 그럼 태준이가 까르르 웃으면서 그만하십시오.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공원 안에 울려 퍼졌어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을 참는 듯 목젖이 크게 떨렸습니다. 재혁은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몇 발자국 물러났어요. 사진은 여전히 그의 손에 꽉 쥐어져 있었죠. 사진 속 남자는 행복해 보입니다.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의 얼굴도 당신의 목소리도 우리가 함께했다는 시간도 아무것도. 재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죠. 정민은 일어서서 재혁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다가오지 마십시오. 재혁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릴 듯 말 듯 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재혁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정미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15년을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윤재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제가 강도현이라고 하십니다.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윤재혁이 진짜입니까? 강도현이 진짜입니까? 저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 외침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공포, 그 모든 게 재혁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당신은 강도현이에요. 제 남편이고 태준이의 아버지예요. 15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강도현이에요. 정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집을, 이 동네를, 순대국 먹는 습관을, 모든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기억한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재혁은 가슴을 쳤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추억도 사랑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정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자신 앞에 서 있는데 그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나눴던 모든 사랑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죠. 잠시만. 재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재혁은 사진을 꽉 쥔 채 몸을 돌렸습니다. 공원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마치 중심을 잃은 사람처럼요. 대표님. 정미가 그를 불렀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재혁은 너무 멀리 있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지만 재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걸었어요. 비틀거리면서도 앞으로만 나아갔죠. 정민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 걸음도 옮기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재혁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공원 출구를 지나 골목길로 사라져 가고 있었어요. 그는 사진을 꽉 쥔 채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한 듯 휘청거리며 걸었습니다. 여보. 정미가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듣지 못했어요. 정미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벤치도 잡지 못하고 그냥 공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 놓아 우는 소리가 텅 빈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 하지만 그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 멀리서 재혁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 보이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사진이 쥐어져 있었어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니가 다시 삐그덕거리며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공원에는 정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홀로 주저앉아 우는 여인만이요. 그날 밤 재혁은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는 윤재혁이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호텔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방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손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쥐어져 있었어요. 재혁은 천천히 사진을 펼쳤습니다. 조명 아래 다시 들여다봤죠.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그게 자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옆에 서 있는 여자 정미.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소년 태준이라고 했죠. 내 아들. 재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어요.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재혁은 침대에 앉아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것만 바라봤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재혁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정미가 했던 말들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강도현이에요. 제 남편이고 태준이의 아버지예요. 재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윤재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강도현이라니.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거울 속 남자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너는 윤재혁인가? 강도현인가? 재혁이 거울을 향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혼란스러운 눈빛만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재혁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계속 뒤척이다가 일어나 창가에 섰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죠. 새벽 4시. 재혁은 결국 포기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겼습니다. 오늘 오후 비행기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재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가방에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꺼내 주머니에 넣었죠. 왜인지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탔습니다. 비서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만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봤죠. 주머니 속 사진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재혁은 사진을 꺼내 또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백미러로 재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창백했어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네. 차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재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탑승 구역으로 가기만 하면 됐어요.
하지만 재혁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면세점 앞을 지나며 재혁은 멈춰섰습니다. 진열된 물건들이 보였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대표님, 탑승 구역까지 가시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어요. 탑승 구역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베트남 호치민행 비행기 탑승 안내 말씀드립니다. 한국어 안내 방송이 끝나자 곧바로 베트남어 안내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혁의 몸이 굳어졌어요. 베트남어 안내 방송이 귓가에 울리는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이 소리, 이 웅성거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주변의 소음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발 앞에 펼쳐진 공항 바닥의 타일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재혁은 자신도 모르게 한 손으로 탑승 구역 벽을 짚었습니다. 그러자 보였습니다. 얼굴 앞에서 누군가의 여권을 흔들던 직원의 모습. 다낭행 탑승객은 저쪽입니다라고 외치던 공항 직원의 목소리. 출근용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가족 사진을 꼭 쥔 채 줄을 서 있던 바로 그날. 출국장 유리벽 너머로 쏟아지던 아침 햇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던 말. 이번 일만 끝나면 더 행복하게 해줄게. 꼭. 재혁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정미가 카페를 나서며 되새겼던 바로 그 말. 당신이 떠나기 전날 밤 나한테 했던 그 말. 정미는 그 말을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한 번도 소리내어 꺼내지 못한 채로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이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 강도현의 입에서, 탑승 구역 앞에 서 있던 그 남자의 목소리로. 이번 일만 끝나면 더 행복하게 해줄게. 꼭. 재혁의 귀에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무언가가 봉투를 찢고 나오는 것처럼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 그 무게가 15년이라는 세월을 뚫고 한꺼번에 밀려왔죠. 재혁은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서가 놀라 달려왔지만 재혁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아. 잠깐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봉인되었던 기억의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기 시작했죠. 15년 전 빗길을 달리는 낡은 버스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트남의 시골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버스는 덜컹거리며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강도현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주머니 속에는 정미와 태준이 사진이 들어있었죠. 추워 죽겠네.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몸을 웅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현장 막일로 돈을 벌러 온 사람이었죠. 비가 내려 버스 안냉방이 과하게 틀어진 데다 한국에서 막 넘어온 탓인지 오한이 드는 듯 보였습니다. 도현은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방한 점퍼를 벗었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제가 젊을 때보다는 추위를 덜 타서요. 아, 괜찮습니다, 형님. 형님이 감기라도 걸리시면. 괜찮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입어요. 도현은 점퍼를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청년은 고맙다며 점퍼를 받아 입었어요. 점퍼 안주머니에는 도현의 지갑과 여권이 들어있었지만 도현은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저 덜덜 떠는 청년이 안쓰러웠을 뿐이었어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가 속도를 줄였지만 도로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괜찮겠어요? 도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커브를 도는 순간 버스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가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젖은 도로 위에서 바퀴가 헛돌았어요. 위험해.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버스가 전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 모든 게 한순간에 일어났죠. 도현은 창문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빗물로 불어난 도랑 속으로 떨어졌어요.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머리를 세게 부딪히는 순간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전복된 버스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입혀준 방한 점퍼를 입은 채 움직이지 않는 청년의 모습이었죠. 점퍼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와 있었어요. 내 지갑이. 도연이 손을 뻗으려 했지만 물살이 몸을 잡아 끄는 바람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흔들리고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정미야, 태준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게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 그때였어. 공항 바닥에 주저앉은 재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방한 점퍼를 입은 청년이 즉사했고 주머니 속 여권 때문에 그가 강도현으로 오인되어 사망 처리됐던 겁니다. 그리고 정작 강도현은 물살에 떠밀려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어 기억을 잃은 채 살아남았죠. 재혁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점퍼 하나였습니다. 추운 청년에게 건넨 점퍼 하나가 두 사람의 신원을 바꿔놓았어요. 강도현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살아있는 강도현을 이름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정미와 태준이의 15년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조립되는 동안 재혁은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선의였어요. 떠는 사람이 안쓰러워서 건넨 점퍼 하나. 그 선의가 이토록 잔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도현은 그 순간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점퍼를 벗어주지 않았다면. 재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말하다가 멈췄어요. 그 생각을 끝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청년이 더 추웠을 테니까요. 도현은 강도현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추우면 자기가 추워지는 사람. 15년이 지나도 그 성품은 바뀌지 않았어요. 임 사장을 구하기 위해 철골 아래로 몸을 날렸던 것처럼요. 내가 강도현이었어.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정미의 얼굴, 태준이의 웃음소리,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그 약속. 이번 일만 끝나면 더 행복하게 해줄게. 꼭. 공항을 떠나기 전 사진을 보며 스스로에게 한 말. 정미에게 한 말. 아직 이루지 못한 말. 15년 동안 기억의 저편에 묻혀있던 그 말이 지금 이 공항에서 다시 출국 구역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미야, 태준아. 재혁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자신의 가족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이자 소중한 아들이었죠. 그리고 자신은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재혁은 아니 이제는 도연이라 불러야 할 그는 대답 대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어디 가십니까? 비행기가. 미안하네. 나는 집에 가야 하네. 지금 당장. 도연이 뒤돌아보며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도연은 보안구역을 역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탑승 수속 창구로 돌아가 담당 직원에게 탑승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당황해하며 절차를 안내했고 도연은 그 자리에서 탑승권을 반납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미야, 기다려. 내가 갈게. 내가 돌아갈게. 입국장으로 나온 도연은 공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달려가 택시를 잡았어요. 부가 현동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도연은 뒷좌석에 앉아 사진을 꼭 쥐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장 밖으로 공항 고속도로의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도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1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정미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그 세월, 새벽에 건물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버텼던 그 밤들, 아이라인을 그을 때마다 손이 떨렸을 텐데, 태준이 입학식 사진을 찍을 때 혼자서 얼마나 웃으려 했을까? 그 갈라진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을 때 닦지도 않고 그냥 두었을 그 밤들을
자신은 기억도 못한 채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 아내는 홀로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정민은 혼자 15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 일만 끝나면 더 행복하게 해줄게. 꼭.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손님, 급하신 일 있으세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도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하고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15년 만에 집에 가는 길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이요? 그럼 가족분들이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기사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사진 속 정미와 태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너무 오래.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택시는 한강대교를 건넜어요. 강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잃어버린 15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기억을 잃는 동안에도, 다른 이름으로 사는 동안에도 그 약속만은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공항 탑승 구역 앞에서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던 그 말이 15년을 건너 지금 이 택시 안에서 다시 살아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끝났습니다. 도연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더 행복하게 해줄게. 꼭. 저기 저 골목 입구에 세워주세요. 도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택시가 멈추자마자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요금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지갑 속 현금을 모두 택시 기사에게 건넸죠. 손님, 거스름돈. 기사가 뒤에서 불렀지만 도연은 이미 언덕길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언덕을 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움푹 패인 보도블록, 왼쪽 세 번째 집 담장의 대추나무,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만 변했을 뿐이었죠. 아니,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 골목도, 이 냄새도, 이 언덕의 경사도 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이 보였습니다. 낡은 갈색 대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연은 더욱 빠르게 달렸습니다. 정미야, 기다려. 내가 왔어.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문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여는 우리 집 대문이었죠. 대문 너머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마당에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대문을 밀어 열었죠. 낡은 경첩이 낡은 소리를 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렸어요.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에 앉아있는 정미가 보였죠. 정미는 힘없이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도연이 대문을 여는 소리에 정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어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모습. 하지만 그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꺼져 있던 불이 다시 켜진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마당의 빨랫줄이 바람에 흔들렸고 화분의 꽃들이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잠시 숨을 멈춘 것 같았죠. 당신.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 자신을 떠났던 그가 다시 돌아왔다니. 도연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겁고도 절박했습니다. 정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어떻게든 서 있었죠. 도연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정미야. 도연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15년 전과 똑같았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당신 기억이?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다 기억났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도, 결혼식 날도, 태준이가 태어났던 날도. 모두 다.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도. 그 말과 함께 도연은 정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평상 위로 똑똑 떨어졌어요. 미안해, 정미야. 그 점퍼를 벗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이런 일이 당신과 태준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도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쏟아져 내렸어요. 혼자 태준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밤마다 얼마나 울었을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기억조차 못했어.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도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주었어요. 고개 들어, 나 좀 봐. 정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살아왔구나.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 말과 함께 정미는 도연을 끌어안았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온기였어요. 도연도 정미를 꽉 안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처럼 힘껏 안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정미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긴. 살아서 돌아왔는데 뭐가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미의 목소리가 흐느껴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눈썹도, 눈도, 코도, 입도 모두 만져봤죠.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짜구나. 진짜 당신이구나. 그래, 나야. 정미야. 나 강도현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부서지도록 꽉 껴안았습니다. 마당 가득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15년. 너무나 긴 세월이었습니다. 죽음도, 기억 상실도, 그 어떤 것도 이 두 사람을 영원히 갈라놓을 수는 없었어요. 도연은 정미를 안은 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머리카락의 감촉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늙었지? 15년이나 지났는데? 정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여전히 아름다워. 내가 사랑한 그 모습 그대로야. 도연이 정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미는 도연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어요. 따뜻해.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야. 그래, 나 살아있어.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도연이 정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5년의 공백이 천천히 메워지고 있었죠. 태준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잘 컸어. 당신 닮아서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어. 변호사가 됐고 당신이 받듯이 결혼도 했어. 변호사. 우리 아들이. 도연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수없이 상상했던 아들의 미래가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흘러간 그 세월이 한꺼번에 가슴을 눌렀습니다. 보고 싶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15년 동안 꿈에서도 보지 못한 아이인데. 도연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정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도 다른 이름으로 살면서도 어딘가에서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곧 돌아올 거야. 신혼여행 갔다가 이번 주에 돌아와. 정미가 도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이번엔 정말 기다려줄 수 있지? 도연은 정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물론이야. 평생이라도 기다릴 거야.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니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마당의 빨랫줄이 바람에 흔들렸고 화분의 꽃들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였죠. 집에 왔구나.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집에 왔어. 정미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응. 당신 집에 왔어. 우리 집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미소는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미와 도연은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15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죠. 도연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부엌 찬장, 거실의 장롱, 작은 베란다. 손때 묻은 가구들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죠.
태준이 방은 그대로 두었어. 정미가 작은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책상 위에는 대학 졸업 사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죠. 여기서 공부했겠구나. 도연이 책상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혼자 공부하며 성장한 모습이 눈에 선했죠. 밤 늦게까지 불 켜고 공부했어. 엄마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 많았어. 혼자서.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정미가 도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도 미소로 답했죠. 그날 저녁 정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태준이에요. 내일 오후에 들어갈게요. 아들의 목소리에 정미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일이면 태준이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정미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도 들었는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내일 태준이를 만나는 거지. 응. 준비됐어?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15년이나 없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면 태준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미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태준이도 아빠를 그리워했을 거야. 매일은 아니어도 마음 한켠에 늘 아빠가 있었을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다음 날 오후 정미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도연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두렵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와 도연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왔나 봐.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태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 하은도 함께 인사했죠. 어서 와라.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네,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는 태준이 거실로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준이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태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태준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이마가 넓었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처졌어요. 오뚝한 콧날. 태준은 그 얼굴을 매일 봐왔습니다. 집안 어딘가에 걸린 오래된 사진에서요. 영정사진으로 처음 봤고 그 뒤로는 어머니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앨범 속에서 봤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섰던 그날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검은 교복,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 어른들의 손이 번갈아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던 감촉. 태준은 그날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울면 엄마도 우신다고 했죠. 그 남자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도 새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얼굴이었어요. 태준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혀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서 있어야 하는지. 태준의 눈에 눈물이 찼습니다. 흐르지는 않았어요. 그냥 고여 있었죠. 17살에 참았던 눈물이 34살이 된 지금 다시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아버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태준 자신도 몰랐어요. 언제 입이 열렸는지, 소리가 나왔는지도 처음에는 몰랐죠. 하지만 그 두 글자가 거실 안에 울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태준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태준이 정미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정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아, 아버지가 살아계셨어. 기억을 잃으셨었대. 15년 동안. 태준은 다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15년의 공백을 어떤 말로 채울 수 있을까요? 도연은 멈췄습니다. 태준과의 거리가 2발자국쯤 됐을 때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세월의 흔적으로 모서리가 바랜 사진이었어요. 이거 기억나니? 도연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태준은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자신, 어머니, 그리고 옆에 선 아버지. 그날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기억났어요. 사진 찍기 전에 자꾸 넥타이를 고쳐 매주던 손도 기억났습니다. 태준아. 도연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돌아왔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7살에 참았던 눈물이, 아니 34살 동안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태준이 외치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받아 안았어요. 두 팔로 꽉 껴안았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단단해졌구나. 이 어깨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짊어왔을까. 보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매일 꿈에서 봤어요. 매일. 태준이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34살 변호사가, 결혼식을 올린 어른이 아버지 품에서 17살로 돌아갔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등을 꽉 붙잡은 채 그저 숨만 쉬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죠. 정민은 손등으로 입을 막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하은도 눈물을 닦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미안하다, 태준아. 도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태준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버지. 도연은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없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했을까요? 그 어린 어깨로. 많이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아빠가 못 봐줘서 미안해. 어머니가 다 키웠어요. 어머니 혼자. 저는 아무것도. 태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팔로 정미를 끌어당겼어요. 정미도 두 사람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고 한참을 울었죠. 며느리 하은도 눈물을 닦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다시 안 떠나시죠? 태준이 도연을 떨어져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 이제 절대 안 떠난다. 아빠가 여기 있을 거야. 내 곁에, 엄마 곁에. 평생. 태준은 다시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15년의 그리움이, 15년의 외로움이 그렇게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임 사장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도연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죠. 자니가 내 사돈이었다니. 임 사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디 있나.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내 사돈이라니. 내 손자 아버지라니. 도연도 술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으니까요. 이름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기댈 곳도 주셨으니 살아줘서 고맙네. 정말로. 임 사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신분 회복 문제는 내가 도와주겠네. 법률팀 총동원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무슨. 이제 가족이 잤는가. 사돈이 잤는가.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사업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도연은 다시 강도현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어요. 사망 처리됐던 신분도 회복했죠. 살아있던 사람이 세상에 다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이 조금도 억울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길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가족들은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어요. 자, 다들 준비되셨죠? 사진사가 카메라를 조정하며 물었습니다.
도연과 정미, 태준과 하은 네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도연은 정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지 않을 거라는 듯이요. 정미도 도연의 손을 꼭 잡았죠. 태준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은은 시어머니 옆에 서서 환하게 웃었어요.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네 사람의 환한 웃음이 사진 속에 담겼어요. 사진관을 나서며 정미가 도연의 팔짱을 꼈습니다. 행복해. 정미가 작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 따뜻한 봄 햇살이 네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 돋아난 벚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꽃향기가 거리에 가득했어요. 도연은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들을 바라봤죠. 태준이 아내 하은과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정민은 도연의 팔에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버지, 저기 식당 가요. 배고파요. 태준이 앞서가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가자. 오늘은 아빠가 쏜다. 얼마나 쏘시려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통장이 아직 없잖아요. 태준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네 사람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미도, 하은도, 도연도. 골목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퍼졌습니다. 도연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15년 만에 들어보는 가족의 웃음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였구나.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더 행복하게 해줄게. 꼭. 그 약속이 드디어 지켜졌습니다. 네 사람은 웃으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15년의 긴 이별을 끝내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죽음도 기억 상실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사랑이 마침내 승리한 거예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 몇 장이 하늘을 날았어요. 네 사람의 어깨 위로 꽃잎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봄이 드디어 왔다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공항 탑승 구역 앞에서 도연이 중얼거리던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더 행복하게 해줄게. 꼭. 15년 전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을 텐데 기억조차 잃어버렸는데도 그 말이 먼저 돌아왔더라고요. 몸이 기억하고 손끝이 기억하고 결국 가슴이 기억했던 거겠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심으로 한 약속은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잊어버릴 때도 있고 내 곁을 지키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사람에게는 언젠가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미처럼요. 오늘 하루 오래 기다려준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냥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눈빛 하나가 상대에게는 정말 큰 거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다림과 재회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